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로 여야 간 불꽃 토론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이 코너 이름을 이슈 화합으로 지었대요. 그래서 제가 욕했습니다. 이슈 삼합도 있는데 이슈 화합이 뭐냐 그랬더니 화요일마다 만나는 이 불꽃 토론 괜찮지 않냐. 여러분 한번 의견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요. 우리 제작진들이 참 진짜 이름 짓는 것들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슈 삼합의 형제 코너 이슈 화합 시간인데요. 앞으로 격주 화요일마다 만나게 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철근 정무실장님, 우리 방송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와서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너무 죄송했는데 오늘 토론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이 아침 출근 시간이라 어느 네.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자, 어제 있었던 가장 큰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용혜인 의원하고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윤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처음 예상과는 달리 부결될 거라는 쪽으로 가닥이 많이 가긴 했는데 우선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정무 시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부결될 줄 알았는데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 최근에 그 수사 양상이 윤관석 의원이 이제 뭐 검찰발로 나온 얘기긴 한데요. 아니 우리 캠프만 했냐? 다른 캠프들도 한 거 아니냐? 이게 사실상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하나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 녹취록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가 부족하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녹취록 말고 다른 게 나온 게 거의 없는. 근데 한동훈 장관 어제 발언하면서 다른 예. 것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긴 했는데 아니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근거가 나와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근거가 있고 증거나 이런 게 얘기가 되는 게 있으면 납득이 됐을 건데 사실 녹취록 외에는 그런 게 실질적으로 알려진 게 없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압박감과 일정 정도의 어떤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두 가지 이유로 저는 부결될 줄 알았고 실제 부결이 됐어요. 예, 부결될 줄 알았다. 게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만 받았냐 남들이 다 받지 않았냐 이랬다는 건데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거 할 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사실은 이게 네. 그 당내 선거가 네. 법에 적용을 받는 게 2000년도부터 적용을 받았습니다. 네. 그 전에는 그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당내 선거의 금품은 법에 저촉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관행처럼 해왔던 건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과거에 박이태 전 그 대표, 네, 박희태. 예, 네. 고승덕 의원이 봉투 흔들어서 300만 원.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박이태 전 대표의 계좌에서는 1억 9천만 원 정도가 인출이 됐는데 결국 받은 사람은 300만 원밖에 없어서 한 명밖에 없었군요. 인과관계가 전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네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수 정당 계열은 그 투표자의 모수를 굉장히 넓히는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 개념으로 이렇게 쭉 확대한 건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대의원이 16,000명 가량 되는데 이 네. 16,000명이 포지션이 45%예요. 그럼 16,000명 정도면 253개 지구당 지역별로 나눠서 국회의원 지역별로 나눠서 사실상 조직 관리가 가능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을 낼 거예요. 예, 그건 근본적인 그 민주당 현재의 그 대의 체제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질문은 국민의힘도 그러냐였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취지로 지금 아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네. 이미 84만 명한테 네. 투표권을 다 줬기 때문에 동등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대의원하고 상관없이 조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예, 근데 민주당은 대의원 한 표가 민주당의 권리당원이죠.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그렇죠. 보수정당 책임당원이라고 하는데 권리당원의 60표에 해당되는 대의원 한 명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고 네. 조직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이 낼 수 있는 구조고 그렇군요. 윤관석 의원이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말인데 맞습니까? 제 논리적으로 맞죠. 16,000명에게 봉투 돌릴 수는 있지만 84만 명에게 못 봉투 돌릴 수는 돌리니까.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윤관석 의원이 한 말은 아닙니다. 아. 이거
검찰에서 흘린 말입니다. 검찰에서. 윤관석 의원이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측면인데요. 대한민국 검찰이 참 나쁘다. 아, 나빠요. 라는 측면. 두 번째는 대한민국 언론 있으나 마나하다는 측면. 왜요? 언론 이야기부터 할까요? 돈 봉투 외에 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지 제대로 설명한 언론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네, 돈봉투란 이름만 계속 해서 내걸고 돈 봉투하고 있죠. 이름만 나왔지 네. 이 구속영장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언론 단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언론 있으나 마나한 언론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본인이 이제 체포동의안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모 씨 구속된 분. 그분의 씨? 녹취 이야기인데 예. 이제 별건 수사 아니냐. 예. 그래서 이게 증거에 해당될 수 없다 법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핸드폰 없앴다 이야기하는데 핸드폰 시간이 지나가지고 2년이 지나가지고 없앴다고 합니다. 없다. 예, 예.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핸드폰 이야기하면은 한동훈 장관 할 말 없죠. 핸드폰 비번도 안 까무리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것도 공무원 시절에 네. 그런 상황에서 앞뒤가 안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성만 의원은 더합니다. 녹취록에 보면은 윤관석 의원이 자 동생들에게 돈 좀 줘 이렇게 얘기해요. 동생이 아니에요. 윤관석 의원보다는 형이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은 네. 검사들이 이성만 의원에게 당신 이러이러한 거 조사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자료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딴 데 가서 누설하거나 그것 때문에 영장이 필요하다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 검사들 자체가 이게 정치적인 쇼를 한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전혀 검증하지 않은 언론도 정말 무책임하고 지금 썩을 대로 썩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지 이성만 의원에 대한 반대 의견이 좀 더 많은 걸로 어제 그렇게 나왔죠. 왜냐하면 이분은 녹취록에서 돈을 받았다 줬다라는 그런 게 이야기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사실 나 정말 억울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론하고 검찰이 제대로 된 사실 검찰이 지나치게 피의 사실 공표를 심하게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는 뭐 옛날부터 했단 말이고 언론도 검증 안 하고 검찰이 주는 대로만 얘기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전에 용해인 의원 말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하려면 정보가 등가성 있게 양쪽에서 다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검찰이 제공하는 정보만 가지고 표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근데 지금 그게 매우 좀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여서 말하기 좀 곤란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긴 그리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체포 동의안이라는 게 체포 안 한다고 해서 수사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뭐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증거는 이미 검찰에 다 녹취록에 있는 게 다인데 네. 증거 인물의 가능성도 없는데 구속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좀 진행을 해주시죠. 요즘에 구독이 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의 표결을 해서 가결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직접 한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오히려 악수였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최근 체포 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있다. 이 사람들이 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느냐. 다 같은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공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 이 법무부 장관이 기본 법의 상식이 없군요. 네.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하면 이거 피의사실 공표 아니에요? 저 상당히 이분 우리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홍준표 시장님 식으로 표현하면 방자하십니다. 저는 저렇게 말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되게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너네들도 다 똑같은 범죄자들인데 여기 앉아가지고 범죄자를 잡아가지 말라고 표결하는 게 맞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만약에 우리 실장님이 들으셨다 보면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이건 사실관계만 얘기를 해야 되죠. 네. 장관이 두 사람의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네. 그건 국회
표결에 있는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방송을 보는 국민들에게도 알리는 차원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좀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가치를 판단하면 안 되죠. 왜 의원들이 뭐 그리고 20명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특정이 되고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냥 다 언론에 나오고 녹취록에 나온 얘기를 그게 사실인지 기정사실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불공정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예요. 그건 본인이 할 얘기가 아니거든. 두 명의 국회의원이 이러저러해서 이런 죄가 있는데 이건 구속사유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구속을 해달라. 그래 앞으로 수사를 하는데 좀 진척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호소하는 거지. 장관이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자, 그런데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제 사실은 저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 장관 불결될 거 알고 내지는 일부러 불결되도록 저런 자극적인 발언을 한 거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야지 방탄 국회 프레임이 계속해서 먹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고요. 김기현 대표 그래서 그랬는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민주당의 도덕성 상실은 이제 구제 불능 수준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의도한 바일까요? 뭐 장관이 이제 정치했다는 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치를 열심히 하시죠? 설명해 풀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 들 때마다 대한민국 국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개 그 임명된 장관한테 이렇게 휘둘리면서 쫄아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뭐 캐비넷 뭐 이런 뭐 이야기들이 근거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추측도 되고요. 한동훈 장관은 이제까지 언행은 충분히 장관으로서 탄핵받아 마땅한 행동들입니다. 근데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네. 그거 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봅니다. 왜 그냥 두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한동훈 장관 사실 연패입니다. 한두 번 패한 게 아니에요. 사실 장관이 앞에 나가서 말하면 말할수록 한 번도 제대로 이게 본인이 의도한 대로 내지는 된 적이 없어요. 지금 하영재 의원 건 빼고는 다 부결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근데 이게 조금 한동훈 문제인 것 같아요. 장관이 의도한다고 해서 그리고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네. 그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미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본인의 정치적 발언을 한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근데 장관이 국무위원이기도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띄어야 되는 거고 특히 그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을 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지 마치 무슨 그 압박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국무위원으로서 전혀 이게 태도가 옳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민주당 이야기도 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결국 수석 최고위원의 자리에 있으면서 위원장까지 맡는 거는 옳지 않다. 뭐 이제 이게 그냥 받아들이게 했나 봐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뭐 참 정청래 참 안 풀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 안 풀려요? 왜요? 이게요. 네. 그 전에 이제 과기정통위 위원장, 법사위원장 할 때도 나이 순으로 밀려서 박강원 원내대표가 먼저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제기하자면 박강원 의원은 정확한 3선이 아니라 2.5선이에요. 보궐선거로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나이 선수를 하지 않고 또 선수를 합니다 원래. 아 그래요? 네, 네. 그게 늘 그 정청래에게 불리한 기준을 만들어 줍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뭐 저기 정청래가 본인 탓도 있죠. 의원들하고 안 친하니까 그렇겠죠. 아. 의원들하고 안 친하니까 그런 탓도 있는데 최고위원하고 당직하고 그 국회직하고 이제 구별을 뭐 해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이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최고위원 말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위원이 훨씬 좋은 거고 높은 거니까 행안위원장 하지 말고 최고위원 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예요? 그러면 정청래 의원 욕심이 많은 거죠. 네, 그렇게 그- 따지면 정청래 의원은 건너뛰기 3선이에요. 아 왜요? 그게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한 번 건너뛰었잖아요. 손혜원 의원. 손혜원한테만 지역구 넘겼었죠. 예. 건너뛰기 3선과 연속 2.5선은 달라요? 다를 수 있죠. 에이, 아니, 그- 숫자로 보지, 숫자로. 그런 지금. 지점이 있고요. 사실은 최고위원을 하면 여든 야든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직을 같이 맡지 않는 게 거의 관행처럼 해왔어요. 이제 저도 과거에 그 말씀도 민주당 맞아요. 상황을 잘 아는데 네. 왜냐하면 국회 중요한 당직과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같이 겸하면 그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직을 두 개를 다 해버리잖아요. 가져가니까. 의원님들은 많은데 네, 그래서 네. 나눠주자는 취지 하에서 그렇게 간 건데 그럼 최고위원 안 하셔야지.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도 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하면서 국회에 주는 특활비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그 말씀도 갑자기 맞는데 특활비 얘기까지 나왔네. 이제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네. 정책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과기정통위원장 때도 또 밀렸던 거예요. 그때 밀렸던 전사가 있으니까 왜 자꾸 나만 밀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장관하신 분들도 오자마자 또 상임위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 적절치 못하거든요. 근데 꼭 이런 불이익의 예는 정책내만 들어서 불이익의 예가 올라가는 거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참 자. 한편으로 보면 불쌍한데 네. 한편으로 보면 저는 이게 향후에 총선의 공천 과정이라든가 총선을 치르는 데는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에게 동정심으로 작동해서 크게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굳이 뭐 그걸 해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약속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했어요.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혁신위원장 인선 두고 지금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3명의 후보가 사실 혁신위원장 자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김태일 전 장한대 총장, 정근식 명예교수, 김은경 교수 뭐 이렇게 다 교수 출신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교수 출신들이 뭐 정치를 얼마나 잘하실지 모르겠지만 혁신위원장 자리에 이렇게 계속 거론되고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사람들이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평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세 분의 개인적인 캐릭터와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요? 평할 수는 없고요. 정치 경험을 좀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있으면 좋은데 행정 경험하고는 또 완전 네, 별개예요. 저는 게다가 교수님들이 가지는 사고방식이나 이런 거는 조금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이 혁신위원장으로 가장 적당한 사람은 김종인, 그다음에 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요? 제가 제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공부도 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박사님이신가요? 아니 그거 제가 혁신이 할 때마다 가서 실무자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제일 잘 알고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뭐 시켜주면은 제가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민주당 한 100명 정도 날려버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도 한번 들어가서. 자, 여러분. 근데 아니 왜 민주당이 혁신위를 띄우려고 하는지를 그것부터 좀 생각을 해야죠.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리스크,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주당의 뭐 돈봉투 리스크, 각종 뭐 성스캔들 뭐 이런 게 다 민주당이 그 사실은 그 진보 진영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도덕성이잖아요. 이 도덕성이 치명상을 입었고 다음 총선에 뭔가 그 혁신적으로 변화된 뭔가 그걸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운데 중도층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극렬 자기 지지층의 자기 만족도를 가지는 그걸로 가야 되는 건지 네. 그 방향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향에 맞는 인물이 오면 되는 건데 선거에 이기려면 결국 중도층을 향해야 됩니다. 여든 야든. 네. 그러려면 중도층을 향한 경쟁을 해야 된다면 지난번 혁신위원장 같은 분이 오시면 안 되죠.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보수 쪽 인사로 분류됐는데 문재인 대표 시절에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중도를 향할 수 있는 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물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그걸 못할 거예요. 네. 왜냐? 그런 분이 오면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요?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예. 저는 뭐 이제 그 김철근 실장님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지금의 이제 시대적 상황이라는 특수성에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우는 사람을 민주당의 구성원으로 새로 물갈이하는 게 저는 핵심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도덕성을 따진다거나 뭐 중도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졌던 측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념적으로 중도 확장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리더십이 탁월하다는 정치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휘감을 수 있다. 누군가를 장악할 수 있다, 쳐낼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그 뭐라고 합니까? 맺고 끓음이 분명한 리더십이 존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민주당에서 필요한 것은 이념적 중도의 문제가 아니고 행태적 급진성, 민주당을 확 혁신한다. 그리고 민주당을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투쟁하는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 다이나믹한 힘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지금 필요한 게 기성정당으로서 너무 조금
무거워졌다, 기민하지 못하다, 그리고 너무 전투력이 없다. 좀 이렇게 보시나 봐요. 혁신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혁신이라는 것도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네. 민주주의가 필요할 때는 아주 화합적인 인물로 되는 것이 혁신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친 인물로 만드는 것이 혁신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검찰 독재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잘 싸우는 사람들로 구성원을 바꾸는 것, 저는 이것이 혁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법률 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적 쇄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결국 뭡니까? 지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가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대다수를 바꿔버리는 거. 인적 쇄신을 하는 거. 저는 이게 혁신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 언급되는 내부 인물이 이해찬 의원 얘기 자꾸 나오고요. 이해찬 전 대표 얘기 자꾸 나오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국민의힘이 야당 복은 있는 모양이네요. 아 그래요? 그 야당국에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여든 야든 네. 공격형, 득점형 전략을 써야 되는데 양쪽 다 제가 보기엔 수비형입니다.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이 수사를 가지고 지지율을 어떻게 제고해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공격적인 게 아니에요. 마치 공격적인 것처럼 보일 뿐인데 득점 요인이 아니거든요. 상대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할 뿐이에요. 그럼 어부지리 하는 거 아니에요? 반사이익 없고? 그렇게 정치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민생 경제를 살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고유로 할 수 있는 게 외교입니다. 외교. 야당하고 공유할 수 없는 정도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민생과 경제와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전략과 이런 것들에서 득점을 해야 돼요. 득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수비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검찰 독재니 뭐니 막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걸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지적도 필요하겠죠. 야당이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국회는 입법권은 민주당한테 있습니다. 제1당 아닙니까? 국회의장도 민주당 소속이고 출신이고 그럼 국회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민생과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는 뭔가 협치를 보여줘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그러면 또 여당 얘기를 할 건데 주고 계속 부딪히고 막 해서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이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결국 국민들이 손해 보는 겁니다. 그래요? 네. 하물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정도만 돼도 제가 저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야당이 국정 발목 한번 잡고 싶은데 이 정권은 발목이 없어요. 하는 게 없어요. 그게 발목이 없다는 게 아예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예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인 거고. 제일 세네 그러면. 국회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회가 아무리 해봐야지 집행권은 행정부가 갖고 있는 겁니다. 집행할 생각도 없는데. 그럼 자 민생이 안 된다. 거시경제 지표가 안 좋다. 이 모든 원인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신 차리게 하는 거, 더 극단적으로 끄집어내리는 거, 이게 가장 큰 민생이고 가장 큰 개혁이에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입법을 해도 거부권 행사해버리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네. 극단적인 투쟁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투쟁을 안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문제다.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으로는 안 되겠네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의 제가 민주당 출신도 소속도 아닙니다만 출신이시잖아요. 소속도 아닙니다만은 과거 70년대, 80년대 미국의 민주당이 대선에 연속 6번을 집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 엄청난 논쟁을 하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내부 논쟁이 항상 왼쪽 편이 이깁니다. 내부 논쟁에서는. 예, 그래서 당내 지도권은 왼쪽이 이기고 그다음에 본선에 내보내면 항상 지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당내 논쟁을 할 때 결국 본선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와 전략과 임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이 혁신이나 나중에 혹시 상황에 따라서 비대위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 그런 어떤 타협적인 인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야당도. 네. 여당은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여소야대 국회고 대통령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을 하지 않으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양측이 협상에 임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민들은 그 법안이 왜 통과되는지 잘 모르겠어.
전혀 설명이 없어. 논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 정하고 그냥 다수로 밀어붙여갖고 해버려. 그리고 그거 정부로 오면 대통령 무조건 거부권 행사를 해. 이러면 도대체 누가 어느 측이 설득력을 갖는 세력이 되겠습니까? 네. 저는 국민들은 전혀 이해 못한다고 봐요. 그럴까요? 이제 우리 네.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 행태와 정책 비전을 섞어 버리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클린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클린턴이 잘한 건 뭘 잘했냐면요. 네. 기존의 미국의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이 경제 정책이 잘 없어요. 근데 클린턴이 그 유대계 금융자본하고 손을 잡고 IT 성장 자본하고 손을 잡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신성장 정책을 내요.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비전에서 좀 중도화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는 클린턴조차도 레이건 부시의 신보수주의와 강력하게 싸웁니다. 이 체제를 신보수주의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냉전의 완벽한 이 파괴시킨 허물어뜨린 사람은 클린턴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역사적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비전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행정부, 집행부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집행부가 정신 차릴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네. 그걸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이 얘기도 한번 시간 너무 많이 돼서 요거만 하나 여쭤보고 정리할게요.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 2명이 지금 붙기로 했냐 마냐 가지고 어제부터 계속 시끄러웠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다음에 조국 전 민정수석, 뭐 전 장관 지금 출마설이 솔솔 나오는데 우병우 씨는 대구 쪽인가요? 영주라고 여기, 들었습니다. 영주의 경북 영주 이쪽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고향이죠 거기가. 조국 전 장관은 서울 관악구에 나오겠다 지금 요 얘기. 근데 물론 본인들이 나온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만 강력하게 옆에서 물어보는데 부인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출마는 자유다. 출마 자유다. 네. 둘 다. 출마는 자유인데 네. 당에서 공천을 주는 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아 국민의힘에서도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안 줄까요? 아 글쎄 뭐 제가 뭐 그건 몰라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네. 조국 전 수석, 조국 장관이나 우병우 전 수석이 어느 당의 공천을 받아서 나온다? 제가 봤을 때 그 당의 전국 선거에 대단히 악영향이 될 거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병우 수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자격 지금 회복이 됐죠. 피선거권도 지금 가지게 됐으니까 9일날 중앙일보랑 인터뷰하면서 출마하라는 전화 많이 받았다. 요즘 평소에 알던 사람들도 항상 그것부터 물어보더라.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다녀오면서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출마설에 대해서 부인 안 하면서 민주당 공천은 아니고 무소속 출마 쪽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양쪽 제가 다. 보기에는 네. 제 뇌피셜입니다만 우병우 수석과 특정 언론의 작품이다. 무엇이? 이렇게 기사가 우병우 나오는 수석에 거죠. 대한 것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자, 첫 번째. 중앙일보하고 그러면 작전 핀 거예요 이게? 그럼 저는 진원지는 우병우 수석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자가 발전이군요 이것도. 첫 번째, 급이 다릅니다. 무슨 급이 달라요? 국민들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지지층의 열성 강도 이런 부분에서 두 사람은 완전 급이 다릅니다. 조국 전 장관하고 우병우 수석은 1대1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우병우가 급이 훨씬 높아져 버린 겁니다. 같이 비교하면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 네. 억울함의 강도가 또 다릅니다. 억울함의 강도가 다르다. 일단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면됐고 모든 것이 다 복권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도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뭐 그런 부분에서 또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 전직 대통령들과의 관계가 다릅니다. 조국 수석은 조국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네. 그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보이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병우 전 수석은 어쨌든 검사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잘 나가던 검사 출신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됐기 때문에 화해의 흐름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지금 1심에서 유죄 받았습니다. 2심이 12월 달에 나올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출마한다는 것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같이 섞어가지고 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일부러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을 좀 물매기는 분위기도 있나요? 아니 뭐 물매긴 조국 장관을 물매긴다기보다는 네. 반대쪽에 있는 분이 이득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아니, 근데 같은 민주당이 잘 고민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정권 교체를 하는데 그 신호탄이 결국 조국 사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내로남불, 조로남불 이런 모든 그 얘기들이 다 나온 거고 뼈 아프겠지만은 아무리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전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지점도 보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사법적 판단이 다 끝나서 네. 이분들이 다시 정치에 돌아온다.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하기는 제가 보기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럼 본인이 억울하면 아니 출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무소속을 하든 뭘 하든 본인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뭘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정당의 공천으로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당 체계에서는 이제 실장님 말씀이 다 맞는데 국민의힘이 어디 뭐 저희가 보기엔 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그렇게 말을 그렇게까지 심하게. 검찰 독재 정권의 출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아닌 것 같아요. 조국 장관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출마 얘기 나온 걸 보면 민주당이 사실은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국 장관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2심 재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못 할 겁니다. 저는 이게 상황을 열어둔다라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이렇게 말을 못 하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 질문은. 글쎄요, 그때 가서 판단하겠죠.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조국 장관권이 정권을 뺏기는데 하나의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와서 돌아서 윤석열 검찰 정권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야 그때도 똑같은 저런 기획이라든가 부분들이 작동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또 국민들이 의심도 하는 상황인 거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정치적 진리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조국 장관이 도화선이 됐다.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기획한 게 검찰이다. 그게 현 정권의 뭐 본류다. 이런 얘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현 정권이 잘하면은 아니 네. 그건 얘기할 게 없죠. 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인데. 그 수사한 사람들은 다 저기 뭐 어차피 그때 검찰이 지금 그럼 아니, 자기네 또다시 정권이- 문재인 정부 잘못했다로 돌아가는 아니 겁니까? 그게 아니고 네. 그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끼리의 어찌 보면 권력 싸움이고 권력 투쟁이고 그런 거잖아요. 잠깐만. 다시 그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끼리의 이거 되게 재밌는 끼리의 논리가 나오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네. 옹호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원 불출마하시고 정계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우리 박진영 선수를 혁신위원회에 안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쓴소리를 누군가는 계속 역사에 하니까.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내년엔 꼭 들어오십시오. 두 분 다 같이 들어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